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에게 흡신 두들겨 맞고 무인도로 도망가서 10일간 미역만 잡수시며 미역의 법칙 찍다가 겨우 도망 나온 왜군 장수가 있는데 그들의 일가가 아직까지도 이 패배한 날마다 미역만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보지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인 이순신 장군님의 생전 개쩌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더 칼렙! 킹갓 엠페러 제너럴 충무공 마제스티. 뭡니까? 역대급으로 엄청난 사람들 앞에 붙이는 수식어지요. 킹, 왕, 갓, 신, 엠페러 황제, 그리고 이어지는 제너럴과 충무공. 이 충무공, 물론 이게 장군님들한테 붙여지는 타이틀 같은 거긴 한데 사실 현 시대 충무공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다? 이순신! 자, 갑자기 영화 채널에 왜 이순신 장군님이 나오냐? 바로 2014년 개봉했던 영화 명량에 이어 프리퀄로 다시 돌아온 후속작. 오는 7월 27일 개봉인 영화 한산. 한산 개봉 전 당시 실제 역사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산도 대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일단은 이 한산도 대첩이 임진왜란 당시 일어난 해전이기 때문에 우선 그 기틀부터 시작합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명 대머리쥐 아저씨가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하면서 그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되는데, 자, 한참 난리가 났던 섬나라 하나로 통일했으니 이제 뭐 해야겠어? 확장 공사 해야겠지요. 대머리쥐 아저씨는 평소에도 이 대륙 진출에 대한 야망을 곧잘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결국 목표는 뭐였다? 바다 건너 중국 땅이었다. 그래서 이 대머리쥐 아저씨가 뭐라 그래? 스미마셍, 옆집 데스게도 그 옆에 큰 집 좀 넘어가게 문 좀 열어주시겠데스까? 어이가 없네, 이 새끼가. 조선에다가 중국 명나라에 쳐들어가기 위한 길목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사대 관계였기 때문에 결코 내어줄 수 없었고, 아니 대머리쥐가 뭔 두개골 깨진 소리를 내는겨. 더욱이 이는 정말 길목 정도로 조선을 개 무시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었지요. 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 막 패권을 잡았던 대머리쥐 아저씨가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쟁으로서 겸사겸사 무마하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한텐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1592년 4월 13일 선조 2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으로 약 20만 명의 일본군이 부산포로 쳐들어오면서 임진왜란은 시작됩니다. 4월 14일 부산을 점거하고 그대로 북상, 동래, 상주를 차례대로 격파해 나가며 2주일 후 28일에는 충주까지, 그리고 5월 3일 단 20일 만에 조선은 한양, 서울을 빼앗겨버리고 말지요. 애초에 조선보다도 명나라가 타겟이었던 일본이었기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일단 최대한 빨리 치고 올라가서 왕 먼저 잡는 전략을 세운 것이었는데, 다행히 당시 선조는 이미 북쪽으로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고 일본의 빨리 뛰어 왕 죽이기 작전은 1차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포가 느려짐에 따라 이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니, 부산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고 올라왔던 일본, 그냥 무지성 점령, 속도전을 우선시했던 일본이었기에 곧 나라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났고, 와해되었던 육군들 또한 다시 결집되어 김시민, 곽재욱, 권율과 같은 영웅들을 필두로 조선은 일본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흐트려 놓고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산도 대첩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일본군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 불행 중 다행 호남 지역, 전라도는 무사한 상태였고
이곳은 조선 최대 곡창지대이면서 인구 또한 많았던 당시 조선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었지요. 약간 발언 같은 거야. 이를 모를 리 없던 일본군은 시선을 호남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얘들이 여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를 기점으로 밥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전쟁. 너무 편하게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 일본은 수륙병진책이라 하여 육군과 수군을 함께 움직이면서 이 호남을 먹으려고 혈안이었는데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지요. 전군 출정하라. 이 당시 일본군에게 이순신은 거의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군사보급을 나르는 일본의 해상보급로를 싹 다 잘라버리고 옥포에서부터 총 7차례에 걸쳐서 연전연승해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환장하겠는 거야. 해에서 화가 잔뜩 난 대머리쥐 아저씨가 한양까지 올라가 있던 와키자카 야스 하루를 부산으로 남하시키게 됩니다. 자, 이 자키자키 야스 아저씨는 뭐하는 아저씨였냐? 한 1600여 명의 전력으로 8만가량 되는 조선군을 와해시켜버린 용인전투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이 당시 이 8만이 오합지졸에 밥 먹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은 와키자카는 통영과 거제 사이에 있는 건내량 일대에 70여 척의 배를 정박시켜두고 있었는데, 마침 한산도를 사이에 두고 옆에 있던 당포에는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대략 60여 척의 배를 정박시켜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포에 도착한 7월 7일 해가 저물어가던 시기, 미륵산 근처에 있던 김천손이라는 목동이 현재 건내량의 일본군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이순신은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작전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 중에 원균이라는 아저씨가 좀 다혈질이야. 정면 공격을 하자는 거야. 그냥 한타 벌려놓고 보자는 거지. 얘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원균 얘는 병법을 모른다, 병알못이다 라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밤새워 진행된 작전회의, 그렇게 7월 8일 결전의 날이 밝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이 해전에서 사용된 배와 각 군에 탑재된 스킬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일본군의 전선 아타케부네, 안택선. 특이점이라고 하면 밑바닥이 뾰족해 흘수, 그러니까 바다에 잠기는 부분이 깊어서 선회는 어려우나 옆에 현판을 6cm 정도로 제작해 매우 가벼웠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다고 하지요. 이 안택선은 가장 큰 배, 주로 대장선으로 쓰였고, 그 아래로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중간 사이즈의 세키부네가 주력 함선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보통 일본군의 해전 방식은 등선 육박전술, 중거리에서 조총을 쏘다가 그 빠른 속도로 근접해갖고 딱 갈고리 걸어 그랩으로 들어가서 백병전을 펼치는 방식이었는데요. 선박을 보유한 육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접전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 조선군을 볼까요? 거북선과 판옥선. 우선 판옥선의 경우는 안택선과 정반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밑바닥이 U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방향 전환과 안정성이 뛰어났다고 하지요. 애초에 배 자체가 그 등선 육박 전술을 카운터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배였기 때문에 함선 자체가 일본군의 것보다 거대했고, 때문에 일본군은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조선군은 위에서 아래를 보며 전투를 벌이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중도수로 역풍에도 전진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안정된 구조 덕분에 함포 또한 많이 달 수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거북선, 일명 귀선, 구선이라고도 부르는데, 판옥선을 개량한 버전이기 때문에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용의 머리에 위로는 강철 판자를 두르고 거기에 못까지 박아놓으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억가에 가까운 배였지요. 힘들게 갈고리 걸어서 기어 올라갔는데 가시가 못이 있네. 어떡하라고, 그냥 물고기밥 되는 거지. 원래도 판옥선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배였고, 거기에 포강까지 해놓은 거북선이다 보니 적 함선을 들이받아서 격침을 시키기도 하고, 강력한 방어력을 기반으로 해서 적들의 전함 사이로 파고들어 전방향으로 포격을 가하는 묵직한 탱커임과 동시에 적들을 헤집어 놓는 전선 브레이커의 포지션이었던 것이지요. 이 당시 해전의 규모는 일본군 73척 대 조선군 58척. 다만 그 73척 중 35척이 안택선,
새끼분해가 24척, 소선이 13척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규모면으로만 봤을 때는 대등했던 상황이었지요. 자, 그렇게 7월 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본 수군은 첩보대로 건내량의 뒤쪽 요 지점에서 기습작전을 준비하며 정박해 있었는데 지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건내량은 비교적 좀 좁은 통로였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판옥선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겨우 5척가량밖에 되지를 않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상황이요? 뒤에 정박되어 있던 함선들과 옆으로 포진되어 있던 전력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 5척의 판옥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 30분가량 이어지던 전투. 거센 공격을 퍼부어대던 중 곧 이 판옥선들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용인 전투에서의 대승으로 굉장한 자신감에 차있던 와키자카는 조선의 수군 또한 그렇게 대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73척의 전선들을 몰아 판옥선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판옥선은 후퇴하면서 화포를 쏘고 일본의 안택선은 빠른 속도로 따라붙으면서 공격하려 했겠지요. 그렇게 좁은 건내량을 통과해 앞바다로 나가니까 저 멀리 조선군의 본대까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 본대까지 일제히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키자카 신났죠? 그 행복 전투할 생각에 회로가 아주 불타고 있죠. 에이, 이순신 별거 없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침 흘리면서 쭉쭉쭉 내려오다 보니 어느덧 넓은 한산도의 앞바다까지 내려오게 된 일본. 그리고 이때 이곳 한산이 우리의 최전선이 될 걸세. 조선의 함대가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모양으로 상계 하객진을 구성하며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일본군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거북선 2척이 적들에게 돌진. 그 용의 머리가 아가리에서 불을 뿜고 들이받고 함포를 쏘며 그들의 전열을 파괴해 나갔고, 양쪽에서 매복해 있던 이역기와 원균의 함대가 합류, 적들을 완전히 둘러싸버리는 거죠.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나니 판옥선들은 하객진을 펼친 채 선회가 쉽다는 특성을 이용 함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측면으로 배를 돌려 일제히 적들을 곤죽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판옥선의 화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용되던 화포라는 게 지금처럼 막 연발로 우다다다다다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일이 포를 장전하는 데에도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렸고 또 가열이 된 채로 사용하게 되면 파괴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한 번 쏘면 다시 쏠 때까지 쿨타임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그런데 판옥선의 특성이 뭐다? 제자리 선회가 가능하다. 함포가 많은 측면에서 한 번 빵 쏘고 옆으로 회전하면서 전면에서 한 번 빵 쏘고 다시 또 반대편 측면에서 빵 쏘고 후면에서 빵 쏘고 뭐 360도 허리케인 캐논 뭐 이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일본의 전함들은 가볍고 빨랐지만 옆에 현판이 6cm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대포알이 날아오면 바로 그냥 구멍숭숭 벌집 피자 되는 거였다. 더불어 가볍다는 특징 때문에 화포를 여러 대 장착할 만큼의 안정성 또한 겸비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일본의 전법 자체가 근접전 특화였고 우리 배는 모르겠고 일단 타고 올라가서 배를 빼앗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나마 조총이나 활을 쐈는데 당연히 사거리는 조선의 화포가 더 길었고 하객진을 펼친 채 근접전 또한 내주지 않으면서 일본군의 배는 무려 73척 중 47척이 침몰하고 12척은 납포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와중에 조선군의 배는 단 한 척의 손실 없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 그렇게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이 한산도 대첩의 대승으로 임진왜란이라는 늘상 불리했던 전쟁의 판도를 조금씩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완전히 대파당한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들은 거의 뭐 넝마 조각이 되어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한 섬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 무인도였던 한산도였지요. 얘네가 막 으악 도망차 하면서 섬으로 기어들어갔는데 원래는 이 섬에서 노략질을 하면서 살아남고 적당히 눈치 보다가 도망칠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인도였고 저 멀리서 뭐가 날아와. 뭐지? 뭐가 날아와? 불화살이랑 대포알이 날아와. 그들이 타고 왔던 배가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뭐 어떻게 난리 났죠? 애들이 뭐 자결하고 난리가 났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여기가 이제 통영 쪽이거든요. 통영 특산품 중에 또 미역이 있는데 1등급이요. 질이 너무 좋아. 그 미역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목숨줄을 부어잡게 됩니다. 주변에서 조선군이 배 타고 빙빙 돌면서 우리가 뭐하는지 구경까지 그냥 말라 죽이겠다는 거지. 그렇게 미역만 먹고 산 지 11차. 와키자카는 어떻게든 뗏목을 만들어서 결국 무인도를 탈출하게 됩니다. 추후 그는 이 당시 겪었던 일들을 모두 글로 남겼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그날의 굴욕과 패배를 잊지 않게끔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7월 8일마다 오로지 미역만으로 식사를 하도록 풍습을 만듭니다. 자꾸 미역 거리니까 그 미역이 먹고 싶네. 미역 좋지. 소고기 아주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미역국 한 숟가락 그냥 밥이랑 해가지고 짜란. 자, 이렇게 해서 한산도 대첩에 대해 다루는 영화 한산 용의 출연 개봉전 알고 가면 좋을 실제 역사 속의 이야기 한번 가볍게나마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 뒤에 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진짜 우리 편집자님이 날 죽이려고 할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근데 역사 공부 이거 좀 해보니까 이게 되게 좀 맛이 좀 있네. 괜찮네. 이 역사 컨텐츠 좀 해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럼 여태까지 두 클립의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달키야! 터지는 웃음과 함성에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은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실코너 철고는 시네마의 액션 멜로 코믹 헤로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 화물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magic hour.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어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색깔